저는 30년간 미국 포병으로 살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죠. 2025년 3월 사진 한 장이 그 믿음을 박살냈습니다. 한국 창원에서 찍힌 8륜 차량, 9m짜리 괴물 포신이 올라타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바퀴 달린 자주포가 뭘 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스펙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8구경장 9m 포신. 미국이 10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포기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사거리 100km, 미군 팔라딘은 30km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분당 9발, 팔라딘은 4발입니다. 승조원 2명, 팔라딘은 5명입니다. 30초 만에 쏘고 30초 만에 사라집니다.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는 3분 걸립니다. 전투 중량 35톤, 독일은 40톤으로 탈락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포기한 것을 한국은 전부 해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포기한 58국 영장 포신의 마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0.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소프트 리코일 기술은 또 뭔지, 100년 된 체코의 비밀병기는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35년간 포병 하나만 판 미친 집념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 모든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새벽 5시였습니다. 워싱턴의 제 자택 침실로 전화벨이 울렸죠. 화면에 뜬 이름은 마이크 설리번. 펜타곤에서 30년을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브래들리입니다. 미 육군 대령으로 퇴역했고 제3기 갑사단 포병연대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에서 방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30년간 자주포만 만져온 사람입니다. 새벽에 마이크가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죠. 지금 당장 이메일 확인해. 마이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라크전 당시 박격포가 머리 위로 떨어질 때도 안 떨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마이크. 한국이 미쳤어. 진짜 미쳤다고. 전화를 붙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에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한국 창원이라는 도시의 도로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트레일러 위에 뭔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탑이 얹힌 8륜 차량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 모든 자주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저 물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이크가 대답했죠. K9MH래. 모바일 하우비처. 기동형 곡사포라는 뜻이야. K9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궤도형 자주포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까지 지금 전 세계 9개국이 K9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K9이 궤도를 벗고 바퀴를 달았다는 겁니다. 차륜형으로 변신했다는 거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프랑스에도 세자르가 있고 스웨덴에도 아처가 있습니다. 바퀴 달린 자주포는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이크의 다음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 입찰이 6개월 남았어. 한국이 그걸 노리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 이건 제가 현역 시절부터 관여해온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포병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죠. 지금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는 M109 팔라딘입니다. 문제는 이 팔라딘이 40년 된 노인이라는 겁니다. 무겁고 느리고 사거리도 짧습니다. 현대전에서 구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 육군은 새로운 자주포를 원합니다.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요. C-17 수송기에 실어서 전 세계 어디든 48시간 안에 투입할 수 있는 자주포. 그게 차세대 사업의 핵심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혈안이 되어 개발 중이었죠. 제 컨설팅 회사의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K9MH. 8개의 바퀴 위에 올라탄 거대한 포탑. 창원 시험시설 인근 도로에서 찍힌 실물 사진. 개발 중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실물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이거 언제 찍힌 거야? 어제야. 3월 26일. 24시간도 안 됐어.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륜형 자주포를 완성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말이죠.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미 육군 차세대 사업 요구서를 꺼냈죠.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미군이 원하는 차륜형 자주포의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 탑재 필수. 전투 준비 완료 상태로 수송 가능해야 함. 무게 제한 35톤 이하. 분당 최소 6발 이상 사격. 사거리 최소 40km 이상.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도 이 조건을 맞추느라 고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노린다고요? 바퀴만 달았다고 미군 입찰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궤도형 K9으로 성공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륜형은 다른 영역이죠. 바퀴 위에서 대포를 쏜다는 건 궤도형과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가장 큰 문제는 반동입니다. 155mm 곡사포가 발사될 때 발생하는 반동은 어마어마하죠. 궤도형은 궤도 전체가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 반동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륜형은 8개의 타이어가 점으로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자칫하면 차체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기존 차륜형 자주포들은 화력을 타협했습니다. 프랑스 세자르는 분당 6발, 스웨덴 아처는 자동화됐지만 복잡한 구조 때문에 정비가 까다롭죠. 독일 RCH-155는 성능은 좋지만 무게가 40톤이 넘습니다. C-17에 못 실어요. 한국의 K9MH도 결국 같은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차륜형이면서 강력한 화력, 가벼우면서 먼 사거리, 둘 다 가질 순 없습니다. 물리학이 허용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K9MH의 포탑이 자꾸 눈에 밟혔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포신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존 K9보다 훨씬 길어 보였죠.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K9MH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한국 언론 기사, 방산 전문 매체, SNS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K9MH의 개발 타임라인이었죠. 2026년 3분기 시제품 테스트 본격화. 2027년 6월 체계 통합 완료. 2027년 6월이라고요? 1년 반 후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 육군 입찰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노리고 K9MH를 설계한 겁니다.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맞춰서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미국 포병의 자존심, 그게 위협받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아직 본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K9MH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실제 스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차륜형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증거를 봐야 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K9MH의 상세 스펙을 입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틀 후 제 손에 K9MH의 사양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숫자들이 말이 안 됐거든요. 완전히 말이 안 됐습니다. 분당 9발 사격, 승조원 2명, 사거리 60km,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숫자 하나, 58구 경장.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느끼지도 못했죠. 58구 경장이라고요? 미국이 10년간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만든 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신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포병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 컨설팅 회사의 핵심 고객사 3곳, 모두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에 입찰할 예정인 미국 방산업체들이죠. 화상회 화면에 새 회사의 임원들이 떴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어두웠죠. 이미 K9MH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 한국 건 확인하셨습니까?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제 스펙 문서도 입수했죠. 그래서요? 위협이 됩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차륜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말에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죠. 차륜형 자주포라면 뻔하지 않습니까? 레이시온의 수석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차륜형들을 보십시오. 프랑스 세자르, 스웨덴 아처, 독일 RCH-155, 하나같이 타협이 산물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역사는 타협이 역사였죠. 프랑스의 세자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자르는 육륜 트럭 위에
155mm 곡사포를 얹은 구조입니다. 가볍고 빠르죠.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도 실을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자르는 사격할 때 반드시 차량 뒤에 지지대를 내려야 합니다. 스페이드라고 부르는 닭 같은 장치를 땅에 박아야 해요. 그래야 반동을 버틸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급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스웨덴의 아처는 어떨까요? 아처는 완전 자동화를 추구했습니다. 승조원이 차 안에서 모든 걸 조작하죠. 장전도 자동, 조준도 자동입니다. 분당 8발까지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처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정비가 까다롭죠. 부품 하나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한 대에 500억 원이 넘어요. 게다가 아처도 사격 시 지지대를 내려야 합니다. 완전 자동화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격 준비는 수동인 거죠. 독일의 RCH-155는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복서 장갑차 위에 무인 포탑을 얹었죠. 화력도 강력하고 방호력도 좋습니다. 승조원이 포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생존성도 높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전투 중량이 40톤에 육박해요. 미군이 요구하는 35톤 제한을 훌쩍 넘습니다. C-17에 겨우 실을 수는 있지만 탄약과 연료를 가득 채운 전투 준비 상태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차륜형 자주포의 딜레마입니다. 가벼우면 화력이 약하고 화력이 강하면 무거워집니다. 기동성을 얻으면 반동을 못 버티고 반동을 버티려면 기동성을 포기해야 하죠. 물리학의 벽입니다. 아무도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말했죠. K9이 아무리 좋아도 차륜형으로 만들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 위에서 155mm를 쏘는 건 궤도 위에서 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화면 속 임원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K9MH 스펙 문서를 펼쳤습니다. 어제 대충 훑어봤던 숫자들을 다시 찬찬히 살펴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9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9발이 맞았습니다. 분당 9발. 팔라딘이 분당 4발입니다. 세자르가 분당 6발이에요. 아처가 분당 8발이고요. 그런데 K9MH가 분당 9발이라고요? 차륜형인데 궤도형 K9A1보다 빠른 겁니다. 말이 됩니까? 다음 줄을 봤습니다. 승조원 2명. 기존 K9은 5명이 운용합니다. 포반장, 조종수, 포수, 탄약수 2명. 이 5명이 한 팀이 되어 자주포를 굴리죠. 그런데 K9MH는 2명이라고요? 3명이 줄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자주포에서 사람을 줄이면 화력이 떨어집니다. 탄약을 손으로 옮겨서 장전해야 하는데 사람이 적으면 장전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K9MH는 사람을 3명이나 줄이고 오히려 발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분당 9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 K9MH는 장전부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겁니다. 사람 손이 필요 없는 거죠. K9A2라는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K9A2에는 무인 포탑 기술이 적용됩니다. 포탑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전하고 발사하는 시스템이에요. K9MH에 그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K9A2의 무인 포탑 기술을 차륜형 차체 위에 얹은 거죠. 젠장.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9의 바퀴만 단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전부 집어넣은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든 거였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자동화 기술이야 미국도 개발 중이니까요. 중요한 건 화력과 사거리입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사거리 일반탄 60km, 연장탄 100km. 60km요? 100km요? 팔라딘의 사거리가 30km입니다. 세자르가 42km, 아처가 50km예요. 그런데 K9MH가 60km, 연장탄으로는 100km라고요? 100km면 서울에서 쏴서 평택을 때린다는 뜻입니다. 부산에서 쏴서 대구 근처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주포 한 대로 가능하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어떻게 이런 사거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펙 문서의 다음 줄이었습니다. 포신 155mm 58구 경장.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느끼지도 못했죠. 58구 경장이라고요? 구경장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5mm 곡사포에서 155mm는 포탄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구경장은 포신의 길이를 나타내죠. 58구 경장이면 155mm의 58배, 약 9m짜리 포신이라는 뜻입니다. 포신이 길면 뭐가 좋을까요?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포탄이 포신 안에서 가속되는 거리가 길어지니까요.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정밀도도 좋아집니다. 포탄이 포신 안에서 오래 회전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원거리 사격 시 탄착점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포병들이 긴 포신을 원합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쏘고 싶으니까요. 현재 나토 표준은 52구 경장입니다. 세자르, 아처 RCH-155, 전부 52구 경장을 씁니다. 약 8m 길이죠. 그런데 한국은 58구 경장을 선택했습니다. 9m짜리 괴물 포신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도 58구 경장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ERCA, 익스텐더드 레인지 캐넌 아틸러리, 사거리 연장 포병 사업이죠. 미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ERCA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58구 경장 포신으로 사거리 70km 이상을 달성하자. 러시아와 중국의 장거리 포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ERCA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58구 경장 포신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죠. 포신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발사할 때마다 포신 내부의 마모가 심해져요. 고온 고압의 화약가스가 긴 포신 안을 지나가면서 내벽을 깎아내는 거죠. 52구 경장도 수백 발 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합니다. 58구 경장은 더 심했죠. ERCA 시험에서 포신 수명 문제가 터졌습니다. 몇십 발도 안 쏘고 포신이 열화되는 거예요. 명중률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도 생겼습니다. 최악의 경우 포신이 터질 수도 있었죠. 미 육군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죠. ERCA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미국 포병의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이 58구 경장을 들고 나왔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10년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해냈다고요? 그것도 차륜형 자주포에다가요? 차륜형의 58구 경장이라니. 이건 이중의 도전입니다. 긴 포신의 마모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거대한 반동도 잡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둘 다 해냈다고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물리학으로는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0km 사거리, 58구 경장 포신, 분당 9발 연사, 전투 중량 33에서 35톤. 모든 숫자가 미 육군 차세대 사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충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과 달성이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만든 거야? 아침에 고객사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륜형이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물리학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물리학의 벽을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냈죠. 분당 9발 사격, 승조원 2명, 사거리 60에서 100km, 58구 경장 포신, 전투 중량 35톤 이하. 이건 차륜형 자주포의 혁명입니다.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괴물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고객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침에 했던 말을 정정해야 했거든요. K9MH를 얕보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죠. 브래들리 대령,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58구 경장의 마모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륜형에서 그 엄청난 반동은 어떻게 잡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미국 포병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의 이름은 K9MH라는 것.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죠. 그런데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튀어나왔습니다. 58구 경장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K9MH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58구 경장 9m 포신 이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58구 경장을 성공시켰는지 알아내야 했죠. 미국이 10년간 실패한 그것을요. 먼저 ERCA 사업의 실패 원인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직접 관여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ERCA는 2016년에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사거리 70km 이상의 차세대 포병 시스템 개발, 러시아의 장거리 포병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러시아군의 BM-30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가 90km입니다. ES-35 콜리치아 자주포도 70km를 넘죠. 미군의 팔라딘은 고작 30km예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포신을 늘려서 사거리를 확보하자는 거였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프로토타입은 금방 나왔습니다. 9m짜리 긴 포신을 M109 차체에 얹었죠. 유마 시험장에서 첫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포신 내부 마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155mm 포탄이 발사될 때 포신 내부 온도는 섭씨 3000도까지 올라갑니다. 화약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열이죠. 이 고온 고압의 가스가 9m짜리 긴 포신을 통과하면서 내벽을 깎아냅니다. 52구 경장은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포신 길이가 8m 정도니까요. 하지만 58구 경장은 달랐습니다. 1m가 더 길어진 것뿐인데 마모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죠. ERCA 시험에서 100발도 채 쏘기 전에 포신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한번 교전하면 포신을 갈아야 하니까요. 마모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신이 길어지면 진동도 커집니다. 9m짜리 쇠파이프가 발사 반동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막대기가 길수록 끝이 많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진동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멀리 쏘려고 포신을 늘렸는데 정작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죠. 미 육군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투입했고 신소재 포신도 시험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ERCA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미 육군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었죠. 미국 포병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58구 경장을 들고 나왔다고요? 저는 한국의 포신 기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위아. 이 두 곳이 핵심이었죠. 현대위아는 한국 유일의 포신 제조업체입니다. K9의 52구 경장 포신도 현대위아가 만들었죠. 30년 넘게 포신만 깎아온 회사예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DARPA 같은 곳이죠. 이 두 조직이 58구 경장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접근법을 썼더군요. 미국은 기존 포신 소재의 한계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크롬 도금을 두껍게 하고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는 식이었죠. 말하자면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예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죠.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 포신의 정확한 성분은 기밀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특수 합금강에 나노 코팅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포신 내벽에 나노 단위의 특수 피막을 입혀서 마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포신이 일반 프라이팬이라면 한국의 신소재 포신은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인 셈이에요. 같은 열을 받아도 손상이 적고 수명이 훨씬 길죠. 미국이 프라이팬 두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코팅 기술을 혁신한 겁니다. 접근법 자체가 달랐어요. 그 결과 한국의 58구 경장 포신은 수명이 기존 52구 경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해결 못한 마모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버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모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8구 경장의 진짜 어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동이죠. 포신이 길어지면 화약량도 늘어납니다. 더 멀리 쏘려면 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니까요. 화약량이 늘어나면 반동도 커집니다. 단순한 물리학이죠. 52구 경장 155mm 곡사포의 반동 에너지는 약 40톤에 해당합니다. 발사 순간 40톤짜리 트럭이 들이받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 차체에 가해지는 거예요.
58구 경장은 그보다 훨씬 셉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5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초대형 버스가 전속력으로 충돌하는 수준이죠. 궤도형 자주포는 이 반동을 버틸 수 있습니다. 궤도 전체가 지면에 붙어 있으니까요. 무게가 넓게 분산되고 마찰력이 충분합니다. 팔라딘이 28톤, 독일 PGH-2000이 55톤인 이유가 있어요. 무거워야 반동을 버티니까요. 하지만 차륜형은 다릅니다. 8개의 타이어가 점으로 지탱하는 구조예요. 50톤의 반동이 8개의 점에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축이 휘어집니다. 타이어가 터집니다. 최악의 경우 차체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기존 차륜형 자주포들은 모두 지지대를 씁니다. 스페이드라고 부르는 장치를 땅에 박아서 반동을 분산시키는 거죠. 프랑스의 세자르를 예로 들어볼게요. 세자르는 사격 전에 반드시 차량 뒤에 지지대를 내려야 합니다. 유압으로 작동하는 2개의 금속발이 땅에 박히죠. 이 과정에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사격이 끝나면 다시 지지대를 접어야 합니다. 또 2분에서 3분이요. 한 번 쏘고 자리를 옮기는데 최소 5분 이상 걸리는 거죠. 스웨덴의 아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가 잘 됐다고 하지만 지지대를 펴고 접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해요. 사격 준비에 약 1분, 철수에 또 1분 정도 걸립니다. 현대전에서 이 시간은 치명적입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 궤적을 추적하면 발사 위치가 30초 안에 노출됩니다. 1분 안에 적의 반격이 날아오죠. 세자르가 한 번 쏘고 자리를 옮기는데 5분이 걸린다면 반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주포와 승조원 모두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K9MH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8구 경장의 엄청난 반동을 잡으려면 지지대가 필수일 테고 그러면 사격 준비와 철수에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K9MH의 상세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격 준비 시간 30초 이내, 진지 철수 시간 30초 이내. 30초요? 30초라고요? K9MH도 지지대가 있습니다. 58구 경장의 반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지대를 펴고 접는 속도가 경쟁 모델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자르가 3분 걸리는 걸 K9MH는 30초에 끝냅니다. 6배 빠른 거예요. 아처보다도 2배 이상 빠르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2가지 기술의 조합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고속 유압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 리코일이었죠. 먼저 유압 시스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차륜형 자주포의 지지대는 범용 유압 장치로 움직입니다. 건설 장비에 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안전하고 검증됐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K9MH는 전투기 착륙 장치에서 쓰는 수준의 초고속 유압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랜딩 기어가 순식간에 나오죠? 그 기술이에요. 가격은 비싸지만 속도가 압도적입니다. 지지대가 땅에 닿는 순간 센서가 지면 상태를 감지합니다. 흙인지 안반인지 단단한지 무른지. 컴퓨터가 이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의 압력을 계산하죠. 자동으로 지지대의 접지압이 조절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30초 안에 끝납니다. 운전수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예전처럼 승조원이 내려서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소프트 리코일 기술에 있었죠. 소프트 리코일. 이름부터 생소했습니다. 부드러운 반동. 반동을 부드럽게 만든다고요? 원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포병 장교 출신이지만 이런 기술은 처음 봤거든요. 소프트 리코일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발사 전에 포신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포는 격발 순간 정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포신이 가만히 있다가 화약이 폭발하면 반동으로 뒤로 밀려나죠. 이게 50톤의 충격으로 차체에 전달됩니다. 소프트 리코일은 다릅니다. 격발 직전에 포신을 앞으로 쏘듯이 밀어냅니다. 그리고 포신이 앞으로 전진하는 바로 그 순간 화약을 터뜨리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뒤로 밀리면 상쇄가 일어납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속 50km로 달리는 차에서 시속 50km의 공을 뒤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지면 기준으로 정지합니다. 차의 속도와 던지는 속도가 상쇄되니까요. 소프트 리코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포신이 앞으로 전진하는 운동 에너지, 발사 반동으로 뒤로 밀리는 에너지, 이 두 에너지가 정확히 충돌하면 상쇄가 일어납니다.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소프트 리코일 덕분에 K9MH의 지지대가 받는 부하가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차륜형 자주포들은 50톤 이상의 반동을 온전히 지지대로 버텨야 했어요. 그래서 지지대가 크고 무거워야 했고 펴고 접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K9MH는 소프트 리코일로 반동의 상당 부분을 상쇄합니다. 지지대가 버텨야 할 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지대를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빠르게 움직이죠. 초고속 유압 시스템과 소프트 리코일, 이 두 기술이 결합돼서 30초라는 경이로운 속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프트 리코일을 구현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타이밍 때문입니다. 포신이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 그 속도가 최대가 되는 정확한 순간, 바로 그 찰나에 화약을 터뜨려야 합니다.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상쇄가 안 돼요. 너무 늦게 터지면 포신이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멈춘 상태에서 반동이 옵니다. 일반 대포와 똑같아지는 거죠. 소프트 리코일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너무 빨리 터지면 더 심각합니다. 포신이 아직 앞으로 가속하는 중에 반동이 오면 두 에너지가 합쳐져요. 상쇄가 아니라 증폭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동이 2배가 되는 거죠. 차체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오차 범위가 0.001초입니다. 1000분의 1초. 눈 깜빡일 시간의 100분의 1이에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해야 하죠. 그것도 아주 정밀한 컴퓨터가요.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전자기식 격발입니다. 기존 대포는 기계식 격발을 씁니다. 쇠덩어리 공이가 뇌관을 물리적으로 때려서 화약을 터뜨리는 방식이죠. 방아쇠를 당기면 스프링이 공이를 밀고 공이가 뇌관을 때리고 뇌관이 화약을 점화합니다. 이 과정에 물리적인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0.01초 정도는 걸리죠. 소프트 리코일에는 너무 느립니다. 전자기식 격발은 다릅니다. 전기 신호로 화약을 직접 터뜨립니다. 컴퓨터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 바로 점화가 되는 거죠. 지연 시간이 사실상 제로예요. 한국의 K9MH에는 초정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가 포신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1000분의 1초 단위로요.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포신이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 그 속도가 최대가 되는 정확한 지점. 컴퓨터가 그 찰나를 계산해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화약이 터지죠. 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격발.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오직 컴퓨터만이 해낼 수 있는 기술이죠. 저는 물리학을 압니다. 30년간 포병으로 살았으니까요. 이론적으로 소프트 리코일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나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미국도 연구했습니다. ERCA 사업에서 소프트 리코일을 검토했었죠. 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포기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우주 로켓 수준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K9MH는 58구 경장 포신으로 100km를 쏩니다. 소프트 리코일로 반동을 상쇄하고 초고속 유압 지지대로 30초 만에 사격 준비를 끝냅니다. 쏘고 나서 30초면 다시 달릴 수 있죠. 적의 반격이 오기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쏘고 튀기의 완벽한 구현이에요. 세자르는 한 발 쏘고 이동하는데 5분이 걸립니다. 아처는 2분이요. K9MH는 1분입니다. 사격 준비 30초, 철수 30초. 이게 실전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자르가 한 번 쏘고 도망가는 동안 K9MH는 3번을 쏘고 3번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화력 투사량이 완전히 다른 수준인 거죠.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죠. 펜타곤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30년간 미국 포병을 위해 일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적어도 포병 분야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실패한 58구 경장을 성공시켰고 우리가 포기한 소프트 리코일을 구현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K9MH, 58구 경장, 소프트 리코일, 분당 9발, 사거리 100km, 30초 사격 준비, 30초 철수. 이건 미국이 만들었어야 할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58구 경장과 소프트 리코일은 확인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35톤이라는 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58구 경장 포신만 해도 무겁습니다. 무인 포탑 시스템도 무겁고요. 탄약, 장갑, 엔진, 초고속 유압 시스템, 모든 게 무게를 더합니다. 독일 RCH-155는 52구 경장인데도 40톤입니다. 한국은 58구 경장에 첨단 시스템을 다 넣고도 35톤 안에 맞췄다고요? 어디선가 무게를 엄청나게 줄인 게 틀림없습니다. 대체 어디서요? 그 답을 찾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35톤. 이 숫자가 K9MH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였습니다. 왜 35톤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핵심 조건은 수송입니다. 아무리 화력이 강해도 전장에 빠르게 투입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미군의 글로벌 전략은 신속 기동에 기반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분쟁이 터지면 48시간 안에 전투력을 투사해야 해요. 그래서 수송기에 실을 수 있는 장비가 필수죠. 미 공군의 주력 전략 수송기는 C-17 글로브마스터 3입니다. 거대한 화물칸에 전차도 싣고 헬기도 싣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약 77톤이에요. 그런데 왜 35톤이 마지노선일까요? 77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과 실제 운용 적재량은 다르거든요. C-17이 77톤을 싣고 날려면 활주로가 길어야 합니다. 연료 소모도 엄청나죠. 항속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 작전에서는 그렇게 운용하지 않아요. 미 육군의 요구 조건은 명확합니다. C-17 한 대에 차륜형 자주포 한 대를 싣되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수송할 것. 즉시 전투 투입 가능. 이게 핵심입니다. 영어로는 컴뱃 레디라고 하죠. 컴뱃 레디 상태란 탄약을 가득 싣고 연료도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바로 전장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예요. 현지에서 탄약이나 연료를 보급받을 필요 없이요.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전투 중량이 35톤 이하여야 합니다. C-17의 화물칸 규격, 무게중심, 항속 거리를 모두 고려한 수치죠. 35톤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약을 빼거나 연료를 줄여야 합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보급을 받아야 하죠. 그만큼 전투 투입이 늦어집니다. 전쟁에서 몇 시간의 지연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35톤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자, 이제 경쟁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사업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독일의 RCH-155였습니다.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이 만든 최신의 차륜형 자주포죠. RCH-155는 성능이 좋습니다. 복서 장갑차 위에 무인 포탑을 얹었죠. 52구 경장 포신으로 분당 9발을 쏩니다. 승조원도 2명이에요. 자동화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가 40톤입니다. 35톤 마지노선을 5톤이나 초과해요. C-17에 싣긴 실리지만 컴뱃 레디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탄약을 빼야 해요.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복서 장갑차 때문입니다. 복서는 원래 보병 수송용 장갑차입니다. 적의 총탄과 포탄 파편을 막아야 하니까 장갑이 두꺼워요. 그 무거운 차체 위에 무인 포탑까지 얹으니까 40톤이 된 겁니다. 독일 엔지니어들도 무게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줄여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복서 차체를 완전히 재설계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35톤 아래로 내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게 문제가 단순히 수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호주군은 2019년에 복서 장갑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랜드 400페이지 이 사업이었죠. 211대의 복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터졌습니다. 무게 때문이었죠. 호주 육군의 복서는 전투 중량이 38톤에서 42톤에 달합니다.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40톤 근처예요. 문제는 호주의 인프라였습니다. 호주 북부 지역의 도로와 다리는 이 정도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호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40톤짜리 복서가 지나가면 낡은 다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복서의 기동 경로가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다리를 우회해야 하니까요. 도로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호주 북부의 비포장 도로는 우기의 진흙탕이 됩니다. 40톤짜리 차량이 지나가면 도로가 파입니다.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못 지나가요. 작전 기동 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건 재앙이죠. 수송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호주군의 주력 전술 수송기는 C-130 허큘리스입니다. C-17보다 작은 수송기죠. 최대 적재량이 약 20톤입니다. 복선은 C-130에 아예 못 실립니다. 40톤짜리를 어떻게 20톤 적재 한 개의 수송기에 싣겠습니까? C-17에는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었죠. 40톤짜리 복선을 싣고 나면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탄약이나 보급품을 같이 실을 수가 없어요. 호주군이 예전에 쓰던 ASLAV 장갑차는 한 대에 26톤이었습니다. C-17의 두세 대를 넉넉히 실을 수 있었죠. 복서로 바꾸니까 한 대 싣기도 빠듯한 거예요. 호주 ABC 뉴스가 보도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복서의 무게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장비들을 포기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체계와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 원래 이것들을 복서에 통합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장비들을 달면 무게가 더 늘어납니다. 이미 40톤인데 더 무거워지면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현대전의 필수 장비입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호주군 복선은 이걸 달 수 없습니다. 무거워서요. 생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게 5톤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기동 경로 제한, 수송 문제, 능동 방어 포기, 작전 능력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제 K9MH를 보겠습니다. 전투 중량 33톤에서 35톤, 35톤 마지노선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C-17의 컴뱃 레디 상태로 탑재 가능합니다. 탄약 가득, 연료 가득 채우고도 여유 있게 실려요.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바로 전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C-130에는 여전히 못 싣습니다. 33톤이니까요. 하지만 미 육군의 핵심 요구 조건은 C-17 탑재입니다. 그건 완벽히 충족하죠. 독일 RCH-155와 비교해 볼까요? RCH-155는 40톤, K9MH는 35톤, 5톤 차이입니다. 이 5톤의 차이가 미 육군 입찰의 승패를 가를 겁니다. RCH-155는 탄약을 빼고 실어야 해요. K9MH는 완전 무장 상태로 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RCH-155는 52구 경장입니다. K9MH는 58구 경장이에요. 포신이 더 길고 무겁습니다. RCH-155는 소프트 리코일 같은 첨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K9MH는 소프트 리코일, 무인 포탑, 초고속 유압 시스템까지 다 들어갔죠. 더 긴 포신, 더 많은 첨단 시스템. 그런데 더 가볍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58구 경장에 온갖 첨단 기술을 넣고도 35톤 안에 맞추다니요? 어딘가에서 무게를 확 줄인 게 분명합니다. 대체 어디서요? 저는 K9MH의 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한국 차체가 아니었습니다. K9MH의 8륜 차체는 한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체코의 타트라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기아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인데 왜 체코 트럭을 쓴다는 겁니까? 국뽕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선택 같았습니다. 왜 자국산을 안 쓰고 외국 것을 가져왔지?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도 군용 8륜 트럭이 있습니다. 국산 차륜형 플랫폼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기존 8륜 플랫폼들은 보병 수송이나 경량 화물 위주로 설계됐습니다. 58구 경장 포신의 반동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았죠. 물론 새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초고강성 차체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거예요. 한국 기술력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미 육군 입찰이 코앞이었거든요. 새 차체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그 시간이 없었어요. 한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검증된 최고의 플랫폼을 가져오자. 그게 타트라였죠. 타트라. 이 이름을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체코의 트럭 제조사예요. 1850년에 설립됐으니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타트라는 군용 트럭으로 유명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동유럽 군대의 주력 트럭이었죠. 험지 주파 능력이 탁월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사막에서도 달리고 진흙탕에서도 달리고 영하 40도 북극에서도 달립니다. 전 세계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플랫폼이에요. 한화와 타트라의 인연은 K9MH가 처음이 아닙니다.
폴란드에 천무 다연장 로켓을 수출할 때 이야기입니다. 천무의 발사대를 어떤 트럭 위에 얹을지 검토했죠. 그때 타트라 8륜 트럭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자국산 옐치 트럭을 선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화와 타트라 사이에 기술 파트너십이 구축됐습니다. 서로의 기술력을 확인한 거죠. K9MH 개발이 시작됐을 때 한화는 타트라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검증된 관계, 검증된 기술, 검증된 품질, 완벽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타트라 트럭이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비밀은 백본 튜브에 있습니다. 백본 튜브. 이 단어가 K9MH의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타트라를 조사하면서 이 기술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트럭 프레임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파고들수록 놀라웠습니다. 100년 된 기술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백본 튜브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트럭 프레임을 먼저 보죠. 대부분의 트럭은 사다리형 프레임을 씁니다. 두 개의 긴 철골이 평행하게 놓이고 그 사이를 가로대가 연결하는 구조예요. 위에서 보면 사다리 모양이죠. 이 방식은 단순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전 세계 트럭의 90% 이상이 이 구조를 쓰죠. 벤츠도 볼보도 스카니아도 다 사다리형입니다. 하지만 사다리형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비틀림에 약해요. 트럭이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면 차체가 비틀립니다. 왼쪽 바퀴가 바위를 넘고 오른쪽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면 프레임에 비틀림 힘이 가해지죠. 사다리형 프레임은 이 힘을 잘 못 버팁니다. 장기간 운용하면 프레임이 휘어지거나 금이 가요. 험지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포장도로만 달리는 트럭이야 상관없지만 군용 트럭은 다르죠. 전장의 도로는 폭격으로 구덩이 투성이입니다. 비틀림이 극심해요. 타트라는 달랐습니다. 1920년대에 완전히 다른 발상을 했죠. 한스 레드빈카, 타트라의 전설적인 엔지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백본 튜브 구조를 고안해냈어요. 레드빈카의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차체 중앙에 굵은 강철 파이프 하나를 박자. 척추처럼요. 백본은 영어로 척추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트럭의 척추를 만든 거예요. 이 중앙 튜브는 아주 두껍고 튼튼합니다. 직경이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죠. 차체의 맨 앞에서 맨 뒤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비틀림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통형 파이프는 비틀림에 극도로 강합니다. 같은 무게의 사다리형 프레임보다 비틀림 강성이 몇 배는 높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평한 종이는 쉽게 휘어집니다. 하지만 종이를 돌돌 말아서 튜브 모양으로 만들면 훨씬 단단해지죠. 같은 원리입니다. 백본 튜브는 차체의 강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울퉁불퉁한 험지를 달려도 프레임이 비틀리지 않아요. 100년 전 기술인데 아직도 이보다 나은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백본 튜브의 장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독립현가장치.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사다리형 프레임의 트럭들은 보통 차축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이어진 구조죠. 리지드 엑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튼튼합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도 버텨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바퀴가 바위를 넘으면 오른쪽 바퀴도 영향을 받습니다. 축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차체 전체가 기울어지죠. 승차감도 나쁘고 타이어 접지력도 떨어집니다. 타트라의 백본 튜브 구조는 다릅니다. 중앙 튜브 양옆으로 바퀴를 지지하는 암이 뻗어나와요. 새의 날개처럼 생겼죠. 그리고 각 바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8륜 트럭이면 바퀴가 8개죠. 이 8개의 바퀴가 각각 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왼쪽 앞바퀴가 바위를 넘어도 다른 바퀴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접지력 때문입니다. 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가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바퀴가 공중에 뜨면 구동력을 잃죠. 앞으로 못 나갑니다. 리지드 엑셀 방식은 한쪽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면 반대쪽 바퀴가 살짝 떠요. 접지력이 줄어들죠. 타트라의 독립현가장치는 각 바퀴가 지형을 따라 움직입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그 바퀴만 내려가고 바위가 있으면 그 바퀴만 올라가죠. 나머지 바퀴들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접지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타트라 트럭은 다른 트럭이 못 가는 곳을 갑니다. 허리까지 오는 진흙탕, 사람 머리만 한 바위밭, 45도 경사면 다 돌파합니다. 전 세계 극한 환경에서 타트라가 검증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영하 40도 동토에서도,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도,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도 타트라는 달렸죠. 저는 타트라 트럭이 진흙탕을 돌파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다른 트럭들은 바퀴가 헛돌며 옴짝달싹 못하는데 타트라는 유유히 빠져나가더군요. 8개의 바퀴가 각각 땅을 움켜쥐며 전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K9MH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주포는 전장을 누빕니다. 포장도로만 다니지 않아요. 폭격으로 파괴된 도로, 진흙탕이 된 들판, 바위투성이, 산악 지형, 이런 곳을 달려야 합니다. 타트라의 팔륜 플랫폼은 이런 환경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K9MH가 어디서든 기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타트라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게예요. 백본 튜브 구조는 사다리형보다 가볍습니다. 같은 강성을 내는데 필요한 철의 양이 적거든요. 중앙에 굵은 파이프 하나가 모든 힘을 담당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형가 장치도 무게 절감에 기여합니다. 리지드 엑셀은 축 전체가 하나의 무거운 덩어리예요. 독립형가 장치는 각 바퀴에 작은 부품들이 달려있는 구조죠. 총합으로 따지면 더 가볍습니다. 타트라 팔륜 플랫폼의 무게는 경쟁 제품보다 톤 단위로 가볍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2톤에서 3톤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2톤에서 3톤. 이게 K9MH가 35톤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독일 RCH155를 다시 볼까요? 복서 장갑차 차체를 씁니다. 복서는 사다리형 프레임의 리지드 엑셀 방식이에요. 게다가 두꺼운 장갑까지 있죠. 차체만 수십 톤입니다. 한화는 장갑 대신 기동성을 선택했습니다. K9MH에는 복서처럼 두꺼운 장갑이 없어요. 대신 빠르게 움직여서 피하는 전술을 쓰죠. 30초 안에 쏘고 30초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맞기 전에 튀는 거예요. 그리고 장갑 대신 능동방어 시스템을 달 수 있습니다. 무게 여유가 있으니까요. 기억하십니까? 호주군 복서는 무게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포기했습니다. K9MH는 35톤 안에 모든 걸 넣고도 여유가 있어요.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탑재할 수 있죠. 타트라 플랫폼 선택은 단순히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게를 줄이면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타트라 선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을 노린 거예요. 타트라는 체코 회사입니다. 체코는 나토 회원국이죠. 유럽연합 소속이기도 합니다. K9MH가 타트라 플랫폼을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럽 부품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나토 표준에 맞는 부품이요.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격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지 부품 조달이에요. 무기는 사고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운용해야 하죠. 그동안 부품이 계속 필요합니다. 소모품도 갈아야 하고 고장난 부분도 수리해야 해요.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려면 배로 운송해야 합니다. 몇 주가 걸리죠. 급할 때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타트라 부품은 유럽 현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타트라가 100년 넘게 유럽에서 트럭을 팔아왔거든요. 유럽 전역에 부품 공급망이 깔려 있습니다. K9MH를 산 유럽 국가는 타트라 관련 부품을 현지에서 바로 조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 타고 올 필요가 없죠. 정비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인증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군용 차량을 운용하려면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해요. 안전 기준, 환경 기준, 도로 운용 기준 등등. 까다롭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면 이 인증을 처음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타트라 플랫폼은 이미 유럽에서 수십 년간 운용됐습니다. 각종 인증을 다 갖추고 있죠. K9MH는 이 인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유럽 시장 진출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화의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예전에 국산 부품 비중에 집착했습니다. 국뽕 마케팅 때문이었죠. 순수 국산이라는 타이틀이 국내 여론에 먹혔거든요. 하지만 수출 시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부품 조달이 어려우면 고객이 꺼리거든요. 한화는 발상을 바꿨습니다. 최고의 부품을 전 세계에서 가져다 쓰자. 그게 고객에게 더 이득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챙긴 거예요. 이게 진짜 글로벌 방산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K9MH의 구성을요. 포탑은 한국 기술입니다.
K9A2에서 검증된 무인 포탑 시스템이죠. 포신도 한국 기술입니다. 현대위아가 만든 58구 경장이에요. 소프트 리코일, 전자기식 격발, 자동 장전 시스템. 다 한국 기술입니다. 하지만 차체는 체코 타트라예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유럽의 검증된 플랫폼을 결합한 겁니다. 각각의 장점만 가져다 쓴 거죠. 미국에서 이런 발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자존심이 세거든요.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가져온다? 의회에서 난리가 나죠. 미국 일자리를 뺏는다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체코 트럭을 쓴다? 프랑스가 한국 포탑을 쓴다?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서 최고의 무기를 만든 거예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58구 경장으로 100km를 쏩니다. 소프트 리코일로 반동을 잡고 30초 만에 사격하고 30초 만에 사라집니다. 분당 9발 연사. 승조원 2명. 완전 자동화. 전투 중량 35톤. C-17 탑재 가능. 능동방어 시스템 탑재 여유. 타트라 플랫폼으로 험지 돌파. 유럽 부품 현지 조달. 나토 인증 활용.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K9MH는 허점이 없는 무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죠. 미국이 10년간 실패한 58구 경장. 한국이 해냈습니다. 독일이 해결 못한 35톤 문제.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유럽이 독점하던 차륜형 자주포 시장. 한국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미국 본토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0년간 미국 포병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서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K9MH는 현존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저는 다음 날 펜타곤의 현역 장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이었죠. 미 육군의 속내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거든요. 펜타곤 이동 4층, 미 육군 참모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현역 시절 동료였던 마이클 헌터 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미 육군 획득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죠.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헌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짐, 내가 K9MH 조사하고 있다며? 소문이 빠르군. 방산업계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내가 움직이면 다 알아. 헌터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죠. 마이크, 솔직히 말해줘. 상황이 어때? 헌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악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헌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내부 상황을요. 짐, 너도 ERCA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ERCA에 투입된 예산만 수십억 달러였죠. 10년 가까운 세월이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사실상 중단됐다고 들었어. 헌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속은 다 알아. 실패야. 58구 경장 포신 문제를 못 풀었어. 마모가 너무 심해서 실전 운용이 불가능해. 제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사업으로 방향을 틀은 거야. 궤도형 대신 차륜형으로. 헌터가 말을 이었습니다. 차륜형이면 요구 사양을 낮출 수 있거든. 58구 경장 대신 52구 경장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차륜형의 강점은 기동성이니까. 화력은 조금 타협해도 되겠다 싶었어. 논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본질은 빠른 전개와 기동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헌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58구 경장을 들고 나왔어. 차륜형에다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실패한 걸 한국이 해낸 거야, 짐. 그것도 궤도형도 아니고 차륜형에다가. 헌터의 목소리에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 지난주에 비공개 청문회가 있었는데 ERCA 담당자들이 불려갔지. 왜 미국은 못하고 한국은 했냐고. 수십억 달러를 어디에 썼냐고. 상상이 됐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살벌한 분위기가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때? 두 파로 갈렸어. 헌터가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한 판은 국내 개발을 밀어붙이자는 쪽이야. 미국 기술로 미국 업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 무기를 사는 건 국가적 수치라는 거지.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로비력은 막강하니까요. 다른 한 판은
현실을 인정하자는 쪽이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개발에 또 10년을 쓸 수는 없다고. 한국 무기가 좋으면 사자는 거지. 두 번째 파가 있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야. 헌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 자주포가 부족하면 전쟁을 못한다는 거야. 러시아 포병한테 밀리면 보병이 학살당해.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소용없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포병은 여전히 전쟁의 신이라는 것. 드론이니 미사일이니 해도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포병의 지원을 받는 보병이라는 것. 미 육군도 자주포가 모자라. 팔라딘이 노후화됐는데 후속작이 없어. ERCA가 실패했으니까. 헌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지면 중국이랑 대만 해협에서 충돌하면 우리 포병으로 감당이 될까? 솔직히 자신 없어. 현역 장군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거야. 한국 K9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어. K9을? 응. 폴란드가 K9 들여온 거 봤잖아. 1000대 이상 도입하기로 했지.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검증됐고. 미국도 그러자는 거야. K9은 이미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성능은 충분히 검증됐죠. 근데 K9은 궤도형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차륜형이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K9MH가 나왔잖아. 헌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짐, K9MH가 우리 사업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한다는 거 알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조사한 결론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35톤, C17 탑재 가능, 분당 6발 이상, 사거리 40km 이상. K9MH는 이걸 다 넘어. 헌터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말했습니다. 35톤? K9MH는 33에서 35톤이야. 통과. C17 탑재. 컴뱃 레디 상태로 가능해. 통과. 분당 6발. K9MH는 9발이야. 통과. 사거리 40km. K9MH는 60km, 연장탄 쓰면 100km야. 압도적 통과. 게다가 우리가 요구 사양에 넣지도 않은 것까지 갖췄어. 58구 경장. 소프트 리코일. 30초 사격 준비. 헌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이미 있어. 한국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헌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정치 싸움이야. 국내 개발파랑 도입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국내 개발파가 이기면 미국 업체들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겠지. 근데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리 포병은 팔라딘으로 버텨야 해. 40년 된 구식으로. 도입파가 이기면 K9MH를 사겠지. 아니면 K9이라도. 빠르면 2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해. 5년에서 10년 vs 2년. 차이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헌터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나는 군인이야.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한테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병사들 목숨이야. 헌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부하들이 전장에 나갈 때 최고의 장비를 들려주고 싶어. 그게 미국제든 한국제든 상관없어. 살아 돌아오게 해주는 장비면 돼. 잠시 멈췄다가 헌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말 공개적으로 못해. 의회에서 찍혀. 한국 무기 사자고 했다가는 미국 방산업체들한테 밉보이고 그 로비 받는 의원들한테 밉보이고 내 커리어 끝이야.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정치력은 막강하니까요. 그래서 비공개로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는 퇴역했으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잖아. 헌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짐, 내 컨설팅 회사 고객들이 미국 방산업체들이잖아. 그 사람들한테 말해줘. 한국을 얕보지 말라고.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K9MH는 진짜야. 장난감이 아니야. 한국은 우리가 실패한 걸 해냈어. 미국 업체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밀려. 헌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이런 말 한 적 없어. 알지? 알아. 고마워. 오랜만에 속 시원히 얘기했다. 헌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죠. 창밖으로 펜타곤 중정이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죠. 저는 30년간 이 건물을 드나들었습니다. 미국 포병의 자존심을 위해 일했죠. 그런데 지금 그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헌터의 말을 고객사들에게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하면 그들은 불쾌해할 겁니다. 한국 무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 컨설팅 계약에 영향이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현실을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할 겁니다.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거예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로요. 다음 주 저는 고객사 3곳의 임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죠. 화면에 K9MH 사진을 띄웠습니다. 창원에서 찍힌 그 사진이요. 이게 K9MH입니다. 한국 한화가 만든 차륜형 자주포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3주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58구 경장, 소프트 리코일, 분당 9발, 사거리 100km, 35톤, 30초 사격 준비, 타트라 플랫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9MH는 현존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미 육군 사업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대부분 초과 달성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브래들리 대령,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제품이 밀린다는 겁니까?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K9MH와 경쟁하려면 여러분의 제품도 최소한 이 수준이 돼야 합니다. 지금 개발 중인 사양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레이시온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여러분 제품은 52구 경장이죠? K9MH는 58구 경장입니다. 사거리에서 최소 20km 이상 밀려요. 무게도 문제입니다. 현재 설계대로면 38톤 이상 나올 겁니다. 35톤 조건을 못 맞춰요. 사격 준비 시간도 느립니다. 여러분 제품은 2분 이상 걸리죠? K9MH는 30초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BAE 시스템즈 부사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첫째, 설계를 대폭 수정하십시오. 58구 경장을 도입하고 무게를 줄이고 소프트 리코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십시오. 문제는 시간입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둘째, 한국과 협력하십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협력이라니요? 기술 제휴를 맺으라는 겁니다. 한국의 포탑 기술, 소프트 리코일 기술을 도입하십시오. 미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면 됩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물론 자존심 상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했습니다. K9MH의 차체는 체코 타트라예요. 한국도 자존심을 버리고 최고의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화면에 K9MH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BAE 부사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죠.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당장은 화가 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현실을 마주할 겁니다. K9MH가 미 육군 입찰에 참여하면 그때는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호텔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포병의 자존심. 저는 30년간 그걸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허울뿐인 자존심으로 전쟁에서 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은 자존심 대신 실리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무기를 만들었죠.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아니,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최종 보고서를 구상했습니다. K9MH에 대한 모든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요.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고객사 미팅 이후 일주일, 전화기가 죽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BAE 시스템즈는 계약 연장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더니 한 달째 휴가랍니다. 레이시온만 형식적인 이메일 한 통 보내왔죠. 검토 중이라는 한 줄. 30년 경력이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밥벌이 하느니 굶는 게 낫죠. 그러던 어느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들리 대령님이십니까? 미 의회 군사위원회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차세대 포병 시스템 관련 비공개 청문회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회 청문회. 방산업계에서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영웅이 되거나 매장되거나. 저는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청문회 당일 캐피톨힐 지하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군사위원회 의원 5명, 미 육군 고위 장성 3명, 그리고 맨 뒤쪽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BAE 시스템즈 부사장, 로키드 마틴 임원, 레이시온 수석 엔지니어. 일주일 전 제 전화를 피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매장하러 온 거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30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포커페이스니까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브래들리 대령 미 육군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사업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위원장님, 의원님들, 저는 30년간 미 육군 포병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불편하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화면에 K9MH 사진을 띄웠습니다. 창원에서 찍힌 바로 그 사진이요. 현재 미 육군 차세대 사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한국의 K9MH.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텍사스 출신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죠. 대령 잠깐만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좋다는 겁니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차륜형 자주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뒤쪽에서 BAE 부사장이 펜을 꺾어버리는 소리가 들렸죠. K9MH의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58구 경장 포신, 사거리 100km. 의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당 9발 연사, 승조원 단 2명.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투 중량 35톤, C-17 완벽 탑재. 군복 입은 장성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초 사격 준비, 30초 진지 철수.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미 육군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아니, 초과 달성이죠. 캘리포니아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에 밀립니까? 여기가 분수령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뒤쪽의 임원들이 저를 영원히 매장할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면 미국 포병의 미래가 위험해지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뒤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발 기간이 너무 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관료주의가 혁신을 막습니다. BAE 부사장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부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갰더군요. 브래들리 대령의 분석은 과장됐습니다. K9MH는 시제품 단계입니다. 실전 검증이 안 됐죠. 한국이 주장하는 사양이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예상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군수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품 조달, 정비 업그레이드. 전부 한국에 종속됩니다.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논리적인 반박이었죠. 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허락했습니다. K9MH의 모체인 K9은 이미 9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 도입했죠. 실전 검증은 충분합니다. 부사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군수 지원 문제는 타트라 플랫폼으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차체 부품은 유럽 현지 조달이 가능하죠. 포탑 관련 부품은 라이선스 생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 무기를 많이 씁니다. 스웨덴 보포스 함포, 영국 마틴 베이커 사출 좌석, 이스라엘 아이언돔. 한국 무기 도입이 특별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사장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은 60년 넘게 미국과 함께 싸워온 동맹입니다. 베트남전에서 피 흘렸고 지금도 주한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죠.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건 동맹 강화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사장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죠. 버지니아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령,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첫째, 경쟁하십시오. 미국 업체들이 5년에서 10년 안에 K9MH 수준을 만들 수 있다면요.
문제는 그동안 팔라딘으로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40년 된 구식으로요. 둘째, 협력하십시오.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미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죠. 텍사스 의원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사오라고요? 그게 미국의 자존심입니까? 저는 그 의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원님, 자존심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포병이 40년 된 팔라딘으로 싸워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야 합니까?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령, 당신이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을 건 대답이었죠. 저라면 두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K9MH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검증된 무기가 필요니까요. 장기적으로 미국 독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협력해서 10년 후에는 더 좋은 무기를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10년 후에도 미국 포병이 세계 최강인 겁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 귀중한 증언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BA 부사장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당신, 이 업계에서 끝났어.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왔죠. 캐피톨 힐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짐. 헌터 소장이었습니다. 청문회장 뒤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 증언 다 들었어. 미쳤어, 진짜. 미쳤나? 응, 완전히 미쳤어. 저 안에서 한국 무기 칭찬하다니. 헌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근데 용감했어. 나는 저런 말 못해. 현역이라서. 알아. 내 커리어 끝날 수도 있어. 이미 끝났어. 고객 다 떠났거든. 헌터가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후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거짓말하느니 매장당하는 게 나아. 헌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어? 헌터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한국은 포병에 미친 나라야. 30년간 한 우물만 팠어. 우리가 ERCA 실패하고 헤매는 동안 한국은 K9을 갈고 닦았지. 그 집념을 따라갈 수 있을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포병에 미친 나라. 그 집념 앞에서 미국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쓰기로요. 내 경력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진실을 기록하기로요. 누가 읽든 안 읽든 상관없습니다. 역사는 알아야 하니까요. 미국 포병이 왜 뒤처졌는지, 한국은 어떻게 앞서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새벽 2시, 서재 책상 위에 한 달간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찍힌 첫 번째 사진, 58구 경장 분석 문서, 소프트 리코일 기술 자료, 타트라 플랫폼 설명서, ERCA 실패 보고서, 청문회 속기록.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30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한 건 청문회 다음 날부터였죠. 노트북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었죠. 제목은 이미 정해뒀습니다. K9MH 분석 보고서, 미국 포병의 미래를 위한 재현 서론을 쓰려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새벽이 떠올랐거든요. 마이크의 전화를 받던 그 순간, 사진 속 K9MH를 보며 비웃던 그때, 차륜형이 뭘 하겠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만했죠. 완전히 오만했습니다.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한국의 K9MH는 현존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다. 미국은 뒤처졌다. 이것은 사실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미국 포병을 위해 일한 사람이 쓸 문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58구 경장 포신.
ERCA가 떠올랐습니다. 10년의 세월, 수십억 달러. 결과는 실패. 미국은 실패했다. 한국은 성공했다. 소프트 리코일 기술. 우주 로켓 수준의 난이도라며 포기했던 기술. 미국은 포기했다. 한국은 해냈다. 35톤의 전투 중량. 독일도 못 맞춘 C-17 탑재 조건. 독일은 실패했다. 한국은 맞췄다. 30초 사격 준비. 세자르는 3분, 아처는 2분. 유럽은 2분이다. 한국은 30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서재에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한 문장 한 문장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 포병의 자존심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분단국가, 휴전선 너머의 100만 대군,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 그래서 그들은 무기에 미쳤습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K9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989년 개발 시작, 1999년 실전 배치, 2024년 K9MH 공개, 35년입니다. 35년간 한 우물만 팠습니다. K9에서 K9A1으로, K9A1에서 K9A2로, K9A2에서 K9MH로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미국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크루세이더 사업 취소, 놀스시 사업 취소, FCS 사업 취소, ERCA 사업 사실상 실패. 35년간 4번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증발했죠. 결과물은 없습니다. 여전히 40년 된 팔라딘을 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정치입니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힙니다. 새 정권은 전 정권 사업을 폐기하죠. 자기 업적을 만들고 싶으니까요. 8년마다 리셋되는 나라에서 35년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둘째, 로비입니다. 방산업체들은 자기 기술을 밀어붙입니다. 의회에 돈을 뿌리죠. 최적의 기술이 아니라 로비 잘하는 기술이 선택됩니다. BAE 부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업계에서 끝났어. 그가 한 말이죠. 그래요. 저는 끝났습니다. 로비에 찍혔으니까요. 셋째, 자존심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최고라고 믿습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죠. 외국 기술 도입은 굴욕이라고 여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타트라 차체를 거리낌 없이 가져왔죠. 자존심보다 성능을 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K9MH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3가지다. 첫째, 일관성. 사업을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여라. 정권이 바뀐다고 뒤집지 마라. 한국은 35년간 K9 한 우물을 팠다. 둘째, 실용주의. 자존심을 버려라. 외국 기술이 더 좋으면 도입하라. 한국이 타트라를 선택한 것처럼. 셋째, 집념. 한국은 포병에 미쳤다. 그 미친 집념이 K9MH를 만들었다. 미국도 그 정도로 미쳐야 한다. 마지막 문장을 쓰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희망적인 결말. 미국이 반드시 따라잡을 거라고.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미국 포병을 위해 일했지만 지금 이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1991년 걸프전 당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젊은 대위 하나가 M109 팔라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였죠. 30년 전의 저. 그때 팔라딘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이라크군을 초토화시켰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 포병으로 산다는 게. 사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말해주면 믿을까? 35년 후에 한국에 밀릴 거라고. 한국이 우리가 실패한 걸 다 해낼 거라고. 젊은 대위 브래들리는 코웃음 쳤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나와 늙은 내가 마주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1991년의 팔라딘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60년대 M109에서 시작해 30년간 개량했죠. 선배들의 땀과 노력이 쌓여서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한국의 K9MH도 마찬가지입니다. 35년 집념의 결과물이죠.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35년을 쏟아부으면 됩니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는 그 35년을 버틸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쓰겠다. 한국 방산 관계자가 한 말이 있다.
K9MH가 없었던 건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거다. 이 말이 뼈 아프다. 한국은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해지자 단숨에 만들어냈다. 35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어떤가? 우리도 안 만든 것인가? 아니면 못 만든 것인가? 솔직히 말하겠다. 지금 미국은 못 만드는 상태에 가깝다. ERC의 실패가 그 증거다. 하지만 영원히 못 만들 거라는 뜻은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적에게 배우라는 말이 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동맹이다. 동맹에게 배우는 건 더 쉬운 일이어야 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포병에 미친 나라다. 그 집념을 존중하고 배우고 넘어서야 한다. 다음에는 우리가 따라잡아야 한다. 반드시.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여명이 번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K9MH라는 괴물의 정체를 밝혀냈죠. 결론은 씁쓸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하다. 미국은 뒤처졌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1991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대위 브래들리가 팔라딘 앞에서 웃고 있었죠. 그때의 자부심을 기억합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 다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미국 포병이 다시 세계 최강이 되는 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불편해도 말하겠습니다. 매장당해도 말하겠습니다. 그게 30년간 포병으로 산 사람의 마지막 의무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라니. 한 달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브래들리 대령님?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4학년 생도입니다. 포병 장교로 임관할 예정이고요. 의외였습니다. 의회 청문회 속기록을 읽었습니다. 대령님 증언이요. 그걸 어떻게 유출됐습니다. 사관학교에 다 퍼졌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요. 저희 동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관하면 바꿔보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대령님 세대가 못한 걸 저희 세대가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령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웃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바꾸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미국 포병은 다시 일어설 겁니다. 반드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K9MH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Yeah.